번째로 관한열전을 읽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관한열전의 키워드는 알아줌이었습니다. 알지자 하나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긴 얘기를 했던 건데 관한열전의 주인공은 관중과 안영이었고 이제 두 사람한테 각각 짝꿍들이 한 명씩 등장했지요. 관중의 짝꿍은 포숙이었고 안중 이야기에는 월섭보라는 어떤 조연이 한 명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관중과 포숙 이야기에서 관포지교라는 성어가 발생을 했고 그 밖에 친구 사이의 사귐에 대한 사자성어들을 몇 가지 더 모아서 한번 정리를 같이 해봤죠. 뭐 수어지교가 있었고 금란지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문경지교는 제가 빠뜨리고 지나갔던 걸 마침 또 마지막에 챙겨주셔서 조금 더 아는 대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또 종자기와 백아의 이야기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백아절연 그리고 그로부터 지음이라는 말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음, 여러분은 어떤 사자성어가 제일 마음에 들고 기억에 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기열전 가운데 두 번째로 사마양저열전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 대신 읽어주는 남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잠시만요. 오늘은 사마양저 열전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한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친구와의 사귐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또 물어봐 주셨는데 그래서 감히 공자님을 끌어다가 좀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 볼게요. 공자님은 친구 사이의 사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겸사겸사 이 사마양저 열전 다음에 중리 제자 열전 그러니까 즉 공자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이게 5강짜리가 아니고 뭐 15강, 20강짜리 수업이었으면 이제 따로 한 시간을 들여서 소개할 부분이었는데 그 편성에서는 지금 빼놨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리 제자 열전을 읽으실 때에도 조금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가지고 그 부분 조금 언급하고서 본격적인 사마양전 열전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 사마양저가 어떤 시대의 사람인지 역시 간단히 한번 확인해 볼 거고 다음은 춘추 시대에 춘추 오패가 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만세 삼창이니 문방 사우니라고 할 때의 3, 4 혹은 춘추 오패라고 할 때의 5 같은 이 숫자들에 담긴 함의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엔 이제 본격적으로 사마양저 이야기를 볼 건데 거기에 일추천근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 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제가 그 보조 교재처럼 소개를 해드렸던 한양대학교 이승수 선생님이 쓰신 어, 사마천의 마음으로 읽는 사기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책에서 그 이승수 선생님이 이 사마양저 열전에 대해 붙여놓은 제목이 일추천금이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일추라고 할 때 이 추자는 저울추라고 할 때 그 추자예요.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학생들한테 저울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물건을 얘기하는지 이제 이해를 못 하는데 왜 예전에 저울에서 어떤 물건의 무게를 재고 싶을 때 다른 한쪽에 이미 무게를 알고 있는 추를 알잖아요. 일추라고 할 때 추자는 그걸 가리킵니다. 근데 일추천근은 작은 추 하나만 있으면 천근의 무게도 측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과장된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하려면 이 엄청나게 긴 그 저울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끝에다가 그 물건을 매달아야 되는 어떤 과장된 그런 설정이긴 합니다만 어, 비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마양저 열전에 딱 한 가지 사건만 나와요. 굉장히 짧죠. 짧고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승수님 말씀하고자 했던 바는 그 작은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도 사마양저라고 하는 사람의 전 면모를
들여다볼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런 제목을 붙여놓으신 게 아닐까 합니다. 자, 과연 그런지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마지막 부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한번 시작해 보죠. 우선 시대는 먼저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출발을 할게요. 어, 잠시만요. 아이고야, 제가 파일을 지금 갖고 계신 PDF 파일하고 이게 다르죠? 제가 일단 이 사마양자 열전을 먼저 하고 중간에 한 5분만 쉬었다가 나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공자가 사귐의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교육을 했는지에 대한 건 뒤에 가서 한번 파일을 다른 걸 꺼내 가지고 다시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 사마양자 열전 먼저 볼게요. 우선 그 시대부터 살펴보는데 예, 화면에 있는 것처럼 기원전 403년을 기점으로 해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가 궁금해지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원전 403년이 아니라 다른 연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대략적으로는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그 지도 왼쪽에 진나라가 두 개 보이는데 춘추 시대의 진나라는 요거죠. 제가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있는 이 진나라가 있었고 이제 기원전 403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조위한이라고 하는 새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동그라미 국가의 시대에서 네모 국가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를 이제 춘추 시대가 마감이 되고 전국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흔히 이야기들을 하죠. 마지막 주에 자객열전을 읽으면서 그때 한번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일단은 그렇게만 지나갈게요. 본격적으로 사마양저 이야기인데 음, 안영하고 같은 시대의 인물이죠. 안영은 지난번에 봤던 그 장공, 영공, 경공이라고 하는 제나라의 세 왕을 섬겼던 뭐 이제 걸출한 재상으로 이름이 났던 사람이고 바로 그 안영이 사마양저를 왕한테 추천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아,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요. 사마천이 사마양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제나라 환공 때 전완이라는 사람의 후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배려냐면 아, 사마천 시대에 독자들 가운데에서도 저 사마양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낯선 독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응? 사마양저 누구지? 처음 들어봤는데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독자들을 위해서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거죠. 그 사람 누구냐면 독자 여러분, 여러분 제나라 환공은 아시죠? 그 유명한 춘추 오패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제나라 환공 아시잖아요. 그때의 전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후손이에요라고 하면 대충 어느 시대 사람이고 얼마나 유력한 가문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추측하고 이해하기에 편리하니까 예, 진입 장벽을 낮춰서 이렇게 좀 돌아 들어옵니다. 춘추 시대에 다섯 군주가 차례로 돌아가면서 큰 세력을 떨쳤고 그들을 춘추 오패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뭐 제나라 환공 외에도 누구 있죠? 뭐 초나라 장왕, 오나라 함녀, 월나라 구천, 또 하나 누군지 기억이 안 나. 진나라 문공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 시대로 넘어가면 전국 칠웅을 꼽아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 시기인 전국 시대에 가장 강력한 영토, 또 강력한 국방력, 경제력, 뭐 문화적 수준을 자랑했던 일곱 국가들을 전국 칠웅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제초연한 진위조라고 하는 국가들 춘추 오패라고 할 때 이제 오라는 숫자하고 전국 칠웅이라고 할 때 칠이라는 숫자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앞에 춘추 오패라고 할 때의 오가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숫자라면 그에 비해서 전국 7웅이라고 할 때의 7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숫자라고 봅니다. 즉, 춘추 오패라고 할 때는 춘추 시대에 정확하게 무슨 다섯 나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섯 국왕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장 강한 세력을 떨쳤던 다섯 군주는 누구지라고 물어보면 의견이 조금 엇갈리기도 한다는 거죠. 가령 어떤 사람은 다섯 명 A, B, C, D, E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은 야 거기 가령 B하고 C가 왜 들어가? A, D, E, F, G가 맞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견이 서로 엇갈려요. 의견이 분분해진다는 거죠. 이를테면 진짜 누가 봐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다섯 군주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춘추 오패라고 불렀다기보다는 숫자 먼저 딱 정해놓고 야 춘추 오패로 해. 그럼 거기 누구누구 들어가 라고 하다 보니까 의견이 그렇게 엇갈리고 해석이 분분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전국 시대의 일곱 국가를 가리키는 전국 칠웅이 어디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는 누구도 이견이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제초, 연한, 진위조 일곱 국가지라고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던 그 일곱 국가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전국 칠웅을 7이라고 정한 건 매우 자연스러워요. 일곱 국가 하나하나 넘버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춘추 5패는 그러면 왜 숫자를 먼저 정할 때 춘추 4패도 아니고 6패도 아니고 왜 5패를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넣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숫자에 대한 내용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서 이렇게 몇몇 분이 저한테 뭐 오늘은 수업을 못 들을 것 같고 녹화본으로 볼게요.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남기시니까 엿보죠. 저만 그런가요? 이분은 어떤 분일까 하고 프로필 같은 것들을 누르다 보니까 이 비슷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가장 간단하고 기초적인 내용들만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단어나 표현들 가운데 숫자를 품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거 다 배제하고 사자성어만 해도 그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가령 뭐 일석이조라든가 뭐 7.8기라든가 335라든가 장삼이사 같은 말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 쓰여 있는 숫자가 진짜 원, 투, 쓰리를 가리키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뜻들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짐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DNA 속에 각각의 숫자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살고 있는지를 대강 한번 정리를 해 보자는 거죠. 앞으로 뭐 지금까지도 그러셨겠습니다만 어떤 고전 작품들을 읽으실 때 분명히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부터 시작할게요. 3은 화면에 적어 놓은 것처럼 완전한 숫자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 기본적인 부분입니다만 적어도 동양 사회에서는 고대인들이 이 세상은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생겨났고 그리고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을 나누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서로 다른 기운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세상이 질서 있게 유지가 되고 발전해 간다는 건데 그런 생각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싶어지다 보니까 곳곳에 그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예를 들면 공간적으로는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의 기운을 띠는 하늘과 음의 기운을 간직하고 있는 땅이 있고 시간적으로는 낮과 밤이 있죠. 양의 시간인 낮이 있고 밤이 되면 음의 시간으로 접어들게 되고 인간도 혹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성과 여성이 있죠. 그리고 그들의 조화,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그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곳곳에 이런 음양의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들이 숫자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홀수라고 부르는 이 1357의 숫자들을 이걸 양의 숫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짝수로 부르는 2468 같은 숫자들을 음의 숫자라고 불러서 양의 숫자를 이끌고 있는 1과 음의 숫자를 이끌고 있는 2를 더한 3이,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는 숫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거꾸로 말해서 이 세상이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딱 3이면 되지, 거기에 뭔가를 더 보태거나 혹은 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확장 발전시킬 때에는 3을 다시 곱해서 9, 27, 81이라는 숫자로 확장해 나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참 무식한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만, 왕 밑에 삼공이 있죠. 그리고 구경이 있고 27대부가 있고 81 사가 있잖아요. 이 관직의 어떤 서열 차례를 나타낼 때 참 무식한 것이, 아니 우리 사회에 우리 조직에 어떤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는지를 다 따져보고 그게 뭐 16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23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맞을 것 같은데, 30, 구경, 27 대부, 81 사가 있으면 우리 정부 조직이, 국가 운영 시스템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숫자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나갔다고 하는 거, 조금 뜻밖의 면모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완벽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3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 표현들 한번 모아보면, 삼고초려도 그렇잖아요.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는데 한 번, 두 번 까이고 실패하고 이제 세 번째 들어가서야 승낙을 받고 제갈량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 오는데, 진짜 그랬을까요? 정말 세 번 만에 그랬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들어보셨을 민화, 전설, 신화 같은 것들, 설화 같은 것들, 아들이 셋 있거나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큰아들, 둘째 아들 말고 셋째 아들이 혹은 셋째 딸이 가문을 일으키거나 혹은 심지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항상 세 번째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번번이 실패했는데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마는 거, 세 번째였던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괜히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늘 어울리는 숫자가 3이다 보니까 그랬을 거라는 거죠. 두 번은 적고 네 번은 좀 심하게 많다고 느끼게 되는 것들, 이미 그 3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항의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고, 만세도 삼창을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만세라는 말이 원래는 뭐 황제의 장수, 뭐 불로장생 같은 것들을 영원하던 말에서 이제 무언가를 기원하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개념으로까지 확장해서 쓰이게 됐는데, 만세삼창도 그렇고, 하다못해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물론 이제 첫 판에서 이렇게 진 사람이 막 억지를 쓰느라고 야 삼세판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삼세판이라는 말이 애당초 존재하는 것도 한 번의 승부에서는 지나치게 운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데, 야 그래도 세 번 정도 하면 이게 표본이 조금 많아지면 어느 정도의 공정성, 승복할 수 있는 여지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 같은 것들이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숫자 4는요. 군자삼락은 뭐 생략하고 지나갈게요. 숫자 4는 올, 에브리의 뜻이죠. 모든 것 전체.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해동포 같은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사해동포 여러분이라고 할 때 사해면은 네 바다인데 이걸 지시적인 숫자로 이해하면 곤란하잖아요. 네 바다는 그럼 어디 어디야?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또 뭐 있죠? 박신양 뭐 이런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저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전에 어떤 엉뚱한 생각을 했냐면, 사면초가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 항우의 군대가 고립이 됐고 유방의 군대가 포위하고서 사방에서 그 초나라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촉발시켜서 어떤 전야를 흐트러뜨리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인데, 사면초가 사면이니까 동서남북이 막혔으면, 야 그러면 남남서나 북북동으로 도망가면 되지 않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방위가 사방뿐만 아니라 뭐 어떤 방위 하나 그 빼놓을 거 없이 다 포위가 돼 있다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 사해 동포이니까. 그 다음에 구를 먼저 볼게요. 오는 조금 얘기가 길 것 같아가지고 구는 풀입니다. 그죠? 만수죠.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식으로 말씀드리면 이빠이라는 일본어죠. 가령 구중궁궐 같은 말, 궁궐, 임금이 거처하는 공간을 가리키는 말인데, 일반인의 출입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이 안에 있는 구성원이 함부로 바깥으로 나가도 안 되니까 겹겹이 에워싸는데, 그걸 구중으로 아홉 겹으로 그 포장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 아홉 겹은 아니고 그만큼 물새 틈 없이 빠진 곳 없이 철저하게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걸 거고, 구곡양장도 그렇습니다. 구곡의 곡은 커브 곡자잖아요. 곡선이라고 할 때 곡인데 아홉 번 커브를 그리고 있는 양의 창자라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아홉 번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걸 열어본 적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구곡양장이라는 말은 아마도 그 주로 어떤 때에 쓰이냐면 산길을 형용할 때에 쓰잖아요. 그 지금은 뭐 현대인들은 뭐 산이 있고 강이 있어도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러기 전까지는 뭐 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고개 고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마치 양의 창자처럼 굽이져 있는데, 그게 한도 끝도 없이 꼬부라져 있을 때 구공양장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구는 어떤 넘버 나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더할 수 없이 꽉 차 있는 숫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오입니다. 오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게 춘추 5패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3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퍼펙트함, 완전함에 더해서 거기에 하모니 혹은 밸런스의 의미를 더하죠. 질서와 조화의 의미를 더 보태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균열이 안 생기고 질서가 잡혀서 잘 맞물려 돌아간다는 뜻이 되는데, 출발은 물론 음양오행이라고 할 때의 오행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을 이루는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음양이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상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물질, 가장 기본적인 물질 또는 그 물질이 띠고 있는 기운 같은 것들을 다섯 가지로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목화, 토, 금수가 생겨나는데, 나무와 불과 흙과 쇠와 물이 생겨나는데, 그들의 균형, 조화, 질서에 의해서 세상이 원천적으로 돌아간다는 거고, 공간 시간에 이것도 또 부여가 되죠.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요일 명칭 얘기할 때 이제 달과 해가 끝나고 나면 화수목금토가 이어지고 요일이 이어지고, 공간적으로는 태양계 행성들 이름을 명명할 때에도 저 목화토금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고, 역시나 이것도 세상 곳곳에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될 거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런 기대를 그 안에 쏟아붓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이걸 가령 색깔에 부여를 한 게 오색이고, 그렇죠? 파란색, 빨간색, 흰색, 뭐 검정색, 노란색이고, 이걸 소리에다 부여한 게 오성이죠. 서양 사람들은 칠음계, 도레미파솔라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동양 사람들은 뭐 중국에서는 궁상각시우를 얘기하고, 조선 음악에서는 황태중임남을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다섯 가지 숫자 가지고 완성이 되어 있는 건 뭐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음,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 소리 부분에 대해서 궁상각시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나가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요쯤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방위에도 이걸 매기죠. 그 동서남북하고 중앙이 있으니까 각각의 방위에도
저 오행의 기운들을 매칭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뭐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저 오행부터 오성, 오색, 오상이라고 하는 게 세로로도 매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흙의 기운에 해당이 되는 색깔은 노란색이고, 그다음에 불의 기운에 해당이 되는 소리는 치음이고, 그다음에 나무의 기운에 해당되는 방위는 동쪽 방위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매칭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 안에 혹시 무협지를 읽으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협지를 읽다 보면 이런 장면이 종종 나와요. 주인공이 산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괴한이 막 펄럭펄럭 바람 소리 내면서 짠 하고 앞에 길을 막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딱 보고 어 그대는 뭐 어느 문파의 제자구만 이라고 알아맞혀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뭘 보고 아는 거냐면 도포 색깔을 보고 드레스 코드를 보고서 짐작을 하는 거죠. 가령 그 친구가 파란색 도포를 장삼을 휘날리면서 나타났으면 그 사람은 동쪽에 있는, 가령 거기가 뭐 태산이거나 숭산이거나 하는 그 문파의 제자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검정색 도포인지 흰색 도포인지를 가지고서 짐작해서 다 문파를 알아맞히게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전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할 때에도 그 중군이 있고 그다음에 선봉대가 있고 후군이 있고 좌우군이 있을 텐데 자기들끼리 어떤 진영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교전 중에는 전진과 후퇴를 지시를 해야 될 테니까 깃발을 가지고 그런 작전 지시를 내리기도 하죠. 뭐 빨간색 깃발을 올리면은 어느 쪽에 있는 부대가 전진을 하라든가 천기 올려 백기 올려 같은 것들이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 같은 소설들 읽다 보면 의도적으로 다른 색깔을 쓰기도 하죠. 적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혹은 적진에 몰래 들어가서 깃발들 색깔을 다 막 뒤죽박죽으로 바꿔놔 가지고 적을 혼란에 빠뜨린다든가 하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상까지 한번 볼게요. 이 세로로도 지금 매칭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상은 사람이라면 상식처럼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윤리이고 도덕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태어났다면 야, 인의 예지시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묶여 있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뜻하는 오상도 앞에서 얘기했던 방위나 색깔이나 소리 같은 것들하고 매칭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걸 가장 와닿게 여러분이 공감하실 수 있게 설명해 드리는 방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선 시대에 수도 한양에 왕궁이 있고 그 다음에 한양 도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외적의 침입을 방비하기 위해서 어, 성을 쌓습니다. 그렇죠? 수도의 성이니까 도성이죠. 근데 이렇게 꽁꽁 둘러매 버리면 출입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만들 차례입니다. 사방에다가 문을 뚫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수업 시간에 여러분 그 지금 대학생들한테 이걸 제가 물어봤다가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진 사례인데 간혹 그럴 때 있어요. 진짜 질문이 아니라 왜 수업의 어떤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툭 던지는 질문들 있잖아요. 당연히 알고 대답할 수 있는 아니면 정답이 없어서 아무렇게나 대답해도 좋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때로는 뭐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질문들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자, 여러분 그 수도 도성을 쌓아놓고 한양 도성을 쌓아놓고 남쪽에 지어놓은 큰 대문, 남쪽으로 출입하는 큰 대문이 있잖아요. 그 대문 명칭이 뭐죠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얘기해봐요 하는데 정말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 도성 출입문의 이름을 숭례문이라고 지은 건 이거 몰랐던 분들은 살짝 소름 끼치는 부분인데 거기에 리에가 들어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적어놓은 오상의 이 도표를 한번 다시 들여다 보시면 남쪽에 예가 매칭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리에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짐작이 되시겠지만 동쪽은 도표를 먼저 볼까요? 동쪽에는 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흥인지문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예, 나머지 두 문의 이름들도 이제 짐작이 되시겠죠. 북쪽은 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어떤 문인지 떠오르시나요? 이거 교통방송 들으면 맨날 나와요. 거기는 맨날 막혀요. 예, 홍지문 터널이라고 할 때 홍지문이 북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 하나 남았네요. 서쪽에는 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돈의문이 서쪽 대문의 역할을 담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흥인지문은 인을 일으키는 문일 거고 남쪽의 숭례문은 예를 숭상하는 문이고 북쪽에 있는 홍지문은 지혜를 넓히는 문이고 그다음에 서쪽에 있었던 돈의문은 정의를 돈독하게 도탑게 만드는 문이었다는 뜻이었을 텐데 돈의문은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제 철거가 됐었고 그다음에 홍지문도 이게 1920년대에 철거가 됐다 그래요. 그랬던 걸 이제 70년대에 다시 복원을 했는데 그 숭례문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에 숭례문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그래가지고 이걸 개방을 했다가 어떤 아저씨가 이제 밤에 술 먹고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불사질러 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전 국민을 상심케 했던 뭐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죠. 자, 근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 게 신이 남잖아요, 신이. 그죠? 인의 예지까지 다 했는데 신이 남는데 신의 방위는 중앙이거든요. 근데 중앙에다가 문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을 만들 수 없다고 해서 그 오상 가운데 하나를 빼먹는다? 이건 그분들의 상식으로는 그분들의 세계관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뭘 뒀냐면 예, 보신각을 둔 거죠. 12월 30일 날막 이렇게 유명한 분들 나와가지고 종치는 그 보신각 거기에 저 신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도성을 완비하고 그 각각의 출입문과 중앙의 구조물에 인의 예지 신의 오상들을 명명으로 배치를 함으로써 이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그리고 한양이라고 하는 도성이 도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왕궁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운영되기를 예, 바랐던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혹은 예, 화수목금토라고 하는 오행의 원리를 가지고 무언가를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작가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와 무관하게 후대의 분석하는 사람들, 비평하는 사람들은 그거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중국 논문 가운데에는 서유기를 가지고도 이런 분석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령 서유기에는 등장인물이 다섯이 나오죠. 물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있는데 주요 등장인물이 둘이 더 있잖아요. 하나는 삼장이고 또 하나는 백마가 있죠. 백마가 원래는 뭐 동해 용왕의 아들이었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백마로 뾰로롱 변신을 해서 삼장을 태우고 다닙니다. 그래서 각각을 저 오행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삼장은 불의 기운을 띠고 있고 오공은 쇠의 기운, 금의 기운을 상징을 합니다. 팔계는 나무고요. 오정은 흙이에요. 백마는 물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백마는 당연히 이제 동해 용왕 용 출신이니까. 그리고 그들 사이의 역학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화극 금이어서 불은 쇠를 이기는 거죠. 불이 쇠를 녹이니까. 그래서 삼장은 오공이 머리에다가 긴 고화를 예, 이걸 이렇게 꽁꽁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뭐 뭐라 블라블라블라 주문을 외워서 이제 오공을 통제를 합니다. 금극 목이어서 오공은 팔계를 자기 마음대로 막 함부로 대하죠. 그리고 팔계는 다시 어, 오정을 늘 속입니다. 목극 토여 가지고 그리고 오정이 하는 일은 늘 백마를 끄는 일을 해요. 형들이 그 사부님 구하러 간다고 막 출동을 하면 혼자 못 날아가지고 그러니까 넌 말이나 지키고 있어 혹은 뭐 사부님이나 모시고 있어라고 하면서 역할을 부여를 하는데 백마는 오정이 끌고 가는 대로 향해 가는 거죠. 토극수거든요. 마지막으로 삼장은 늘 백마를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어떤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현상적으로 볼 때에는 백마가 가는 곳으로 삼장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극 화의 원리를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원리를 담아서 그 서유기라는 소설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판단하는
독자의 몫이고 비평가의 몫이니까 예, 그런 재미들을 또 찾아서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하고 혹은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독서의 가능성을 좀 확장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마양저 열전 이야기를 한번 찾아 들어가 볼게요. 예, 화면부터 잠깐 보죠. 제 나라잖아요.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제 나라인데, 제 나라에 일대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치는데, 두 나라에서 공격을 해 들어와요. 북쪽의 연나라도 내려와 버리고, 서쪽에 있었던 진나라도 함께 이제 침공을 해 들어오는 거죠. 어느 한쪽도 만만치가 않은데 한꺼번에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막 비상대책회의 뭐 이런 거 했겠죠. NCS 이렇게 민방위 이런 거 있고 벙커에 들어가 가지고 회의를 벌이는 예, 그런 장면이 하나 머릿속에 떠올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곳에서 안영이 전향제를 추천하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사마천이라는 이 역사가가 전향저에 대해서 사마양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입장이 이런 게 아닐까라고 짐작해 보셔도 좋은 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읽어 보셨겠지만 안영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마천이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안영을 통해서 전향저를 등장시키고 있다 하는 거 기본적인 입장, 태도, 어떤 관점 어떤 것들인지 감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등장시키고 있는가만 가지고도. 근데 안영이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뭐 화면에 보십시오. 양저가 비록 전 씨의 서자지만 그 사람의 문무가 사람을 따르게 하고 뭐 적을 무서움에 떨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 혹시 박수민 스님 그 공부 같이 하시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억양법이라고 하죠. 억은 누를 억자입니다. 양은 찬양한다라고 할 때 들어올릴 양자죠. 그래서 억양법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싶어요. 평가를 하고 싶은데 고평가를 할 겁니다. 높이 평가할 거, 이 사람 문무가 뛰어납니다. 사람을 따르게 하고 뭐 적을 위협할 수 있고 실력이 대단해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거만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앞쪽에 일부러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면모를 깔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낙폭 때문에 격차 때문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뒤쪽의 이야기가 더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기대치를 낮췄다가 의도적으로 그런데 이래요라고 해버리면 오라고 좀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억양법이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예를 많이 드는 것들이 온달전도 그렇죠. 온달전에서 온달전 그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온달전 첫 대목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온달은 가난하고 비루해서 겉모습은 굉장히 더럽고 꾀지지하고 우스꽝스러웠지만 속마음은 맑았다라고 첫 문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 뒤쪽 거죠. 분명히 온달은 포텐이 대단한 애야.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거 나중에 빵 터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부러 툭 떨어뜨려 가지고 뭐 이랬는데 근데 이래 라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요. 이제 그때는 억양이 아니라 양억이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어떤 때 많이 보냐면 그 예전에 인간극장 그런 프로 있었잖아요.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렇게 내레이션 하시는 거기서 철수라는 아이를 소개하는데 그냥 철수는 참 착해요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매번 어떤 식이냐면 철수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뭐 장애를 안고 계시고 어린 동생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철수는 참 착해요라고 하면 아,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장애를 안고 계시고 기초생활수급자고 어린 동생들까지 돌봐야 되면 참 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참 힘들게 살다 보니까 얘가 거칠어졌겠구나
혹은 뭔가 좋지 않은 행동을 했겠구나라고 예상케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해요 하면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다 그래서 그냥 상투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이걸 그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서 시험 문제에다가 억양법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봐라라고 했는데 한 학생이 다른 이야기를 적어줬어요. 제 뒤통수를 빵 하고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알겠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알겠는데 오히려 기존의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 가능성도 따져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뜻이냐면 좀 전에 철수 얘기로 돌아가서 철수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장애를 안고 계시고 나이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되고 그런데도 착해요라고 말하면 철수가 착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겠으나 그런 아이라면 뭔가 비행 청소년일 거고 나쁜 짓을 할 만한 애지라고 하는 보편적인 부정적인 인식을 한 번 더 기정사실화해버리고 고착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동시에 발생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사마양저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부분까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양저가 비록 전 씨의 서자지만 뛰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서자 때문에 그렇죠. 서자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 중국도 그랬고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관직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떤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근데 그런 것들이 당연시되고 기정사실화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버리냐면 처음에는 서자기 때문에 못 나간 건데 능력이 있어도 못 나가는 건데 나중에는 서자면 능력이 없을 거야로 굳어지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이 멀쩡히 관직에 나가서 능력 발휘하는 걸 못 봤으니까 걔네들은 능력이 없어. 그래서 적서차별을 더욱 당연시하게 되고 그런 인식들을 더욱 당연시하고 기정사실화하고 고착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다. 결국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할 수밖에 없는 어, 지금까지의 잘못된 상식을 더욱 굳혀 놓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 지적을 해주는 학생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말씀까지 좀 드리고요. 그다음 하나 더 확인할 것이 사마양저 열전이잖아요. 열전 제목이.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전 씨의 서자니까 이 사람 이름은 본명은 예, 전양저가 맞습니다. 성이 전씨고 이름이 양저인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왜 사마양저라고 부르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예, 뒤에 가서 한번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지나갈게요. 그 다음요. 음, 전향저 열전은 사마양저 열전은 다른 어떤 열전에서도 보기 힘든 탄탄한 논리가 돋보이는 열전입니다. 야, 이걸 이렇게 빌드업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현대 사회에서 얘기하는 혹은 서양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무슨 삼단론법 같은 것들과 비추어서도 결코 손색이 없는 탄탄한 논리들을 보여주는데 그거 중심으로 한번 다시 재구성을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보죠. 논리 전개 방식에 주목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원래 이제 전향저의 이야기죠. 네가 군사를 이끌고 우리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해라 라고 왕이 부탁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원래 미천한 신분입니다. 서자 출신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저를 발탁을 해서 무려 대부보다 더 높은 윗자리에다가 꽂아버렸으니까 당연히 사졸들은 따르지 않을 거고 백성들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은 미천하고 권력은 가벼우니까 원하옵건대 결론이에요. 왕이 제일 총애하고 전 국민이 다 믿고 따르는 셀럽 중에 셀럽 한 명을 그 핵심적인 사람을 대중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거죠. 군사는 내가 지휘할 테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옆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관리 감독하는 거니까 여러분 믿고 따르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 하나를 붙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논리 전개를 한번 가만히 되짚어 보자고요. 3번이 넘버링 해놓은 3번이
전향자가 얘기하는 사마향자가 얘기하는 결론이고 주장이죠. 그리고 1과 2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과 2 안에서도 다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죠. 1 하니까 2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1, 2 하니까 3 해야 됩니다라고 성립이 돼요. 그런데 논리 여부를 떠나서, 자, 낙하산이 됐건 뭐가 됐건 어제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서자였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중책을 맡은 대장군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 굳이 자기를 관리 감독해줄 누군가를 붙여달라고 말하는 건 부자연스럽죠.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 때문에 제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저 큰 그림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얼마나 타당하겠는가는, 예, 그 다음 내용들을 같이 들어보면서 한번, 예, 판단을 해보십시오. 양저가 왕한테 이제 하직 인사를 하고, 자기를 관리 감독해줄 장고를 만납니다. 그래서 장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될 텐데, 어, 언제 언제 만납시다. 내일 정오에, 그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니까 정오에 군중에서 만납시다라고 약속을 하고 내일 만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굳이 먼저 갑니다. 내일 가도 될 텐데.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하는 행동이 해시계와 물시계를 세워놔요. 대형 시계죠. 손목시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 아마도 연병장 한가운데에다가 야, 해시계 갖다 놔, 물시계 갖다 놔 설치를 해놓고 시간을 재가면서 기다립니다. 정오가 되는 건, 해가 중천에 머리 꼭대기에 떠오르는 건 굳이 시계가 아니어도 짐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고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한편 장고는 워낙 교만하고 좀 우쭐대고 거만한 성격의 소유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어, 송별 파티를 벌이죠. 자기가 나 내일 이제 그 출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내가 직접 싸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출동하는 건 사실이니까, 야, 친구들아 모여서 이렇게 술잔치 좀 해줘. 뭐 언제까지 어깨춤을 할 이게 탈골됐잖아. 왕 게임 하고 뭐 이런 3번 5번 뽀뽀해 이런 거 하면서 실컷 이렇게 진탕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그곳에 눌러 앉습니다. 자, 그런데 저 해시계와 물시계 잠깐 보죠. 왜 설치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오래전에 끝난 무한도전을 분명히 한 번쯤은 보셨어요. 무한도전에 보면은 그 원년 멤버들, 하하, 박명수, 유재석, 정준하, 정영돈 뭐 이런 사람들 나올 때 간혹 이 PD가 출근 미션이라는 걸 해요. 출근 미션 뭐냐면, 자, 내일 촬영은 우리가 아침 새벽 6시에 MBC 사옥 앞에서 모여서 시작할 테니까 스튜디오로 오지 마시고 MBC 사옥 앞에 있는 그 광장으로 새벽 6시까지 오십시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박명수 같은 사람 막 툴툴거리면서 알겠다고 하죠. 그러면 내일 아침 6시에 모이기로 했으면 뭐 제작진은 뭐 그보다 뭐 한두 시간 일찍 가서 기다리면 될 텐데, 시청자들이 보는 화면상에서는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되냐면, 제작진이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MBC 사옥 앞에 있는 광장에다가 대형 디지털 시계를 설치해 놔요. 100분의 1초까지 표시되는.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이 PD는 이런 컨셉의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부터 전원이 제 시간에 오기를 기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거 기대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아마도 박명수나 정준하나 이런 사람들이 늦게 오기를 기대하고 늦게 올 것을 예상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저거 할 이유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늦게 오고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고 그거 가지고 이제 방송 분량을 뽑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이 사람이 어떤 출연자가 시간에 맞춰서 왔는지 늦게 왔는지를 아는 거 자기 손목 시계 가지고 봐도 되잖아요. 뭐저 대형 디지털 전광판 같은 시계는 왜 보여줍니까? 시청자랑 같이 보겠다는 거죠. 자, 이제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전향저가 해시계와 물시계를 연병장 한가운데에다가 설치한 건 아마도, 아직까지는 짐작입니다.
나를 관리 감독할 장고라는 인물의 품성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늦게 올 것을 예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늦게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처음에 왕한테 저를 관리 감독할 사람 하나쯤 붙여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왕은 아마도 장고 카드를 꺼낼 거고 그 사람이라면 늦게 와줄 거야. 거기까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넘겨짚는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어떤 확신을 가져요. 하나 더, 왜 그럼 대형 전광판의 시계를 보여주냐면 나만 알고 장고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거죠. 누구한테요? 자기가 지금부터 인솔하고 전쟁을 수행해야 될 내휘하의 병사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야, 시간에 늦으면 군율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 건데 그 사람 분명히 늦었지라고 하는 것들을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대중의 확인을 받고 싶은 하나의 장치를 미리 설치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안 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전향저가 자기가 기껏 설치해 놓은 해시계 물시계 와장창 막 소리나게 뒤엎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뭐 자기 휘하의 병사들 다 보라는 듯이 와장창 뒤엎어 놓고 그다음부터는 자기 할 일 시작합니다. 뭐 명령을 내리는 거죠. 어떤 부대는 어떤 역할 맡을 거고 내가 뭐라고 지시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작전 계획 같은 것들을 짜는데 저녁이 다 되어서야 장고가 나타나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1, 2, 3하고 ABC하고 느낌표로 제가 넘버링을 해놨는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 2, 3 안에는 점층이 일어납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서 사태가 심각해지는 걸 1보다는 2, 2보다는 3을 가지고 점층을 이루고 있고요. A, B, C 안에도 일어나요. A보다는 B, B보다는 C,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들을 점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좀 크게 보면 1, 2, 3은요. 저건 대전제에 해당이 되고 원론에 해당이 됩니다. 장군이라면 그 부대에서 군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 통솔자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과서예요. 대전제입니다. 그다음 A, B, C에 있는 것들은 그에 비해서 그 대전제를 적용해야 될 소전제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강론에 해당이 되죠. 구체적인 현실 상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읽어볼게요. 장수는 마땅히 어떠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고 당신하고 전향저 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군이라면 마땅히 네가 장군이야 라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집을 잊어야 되고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대사를 그르쳐서는 안 되니까 그다음 네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군령을 내리기 시작을 하면 군기를 잡고 군령을 내리기 시작하면 친인척도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건 왜 그러냐면 공평무사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군령을 내리는데 가령 진을 짜야 되는데 여기가 전방이에요. 근데 여긴 위험하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후방은 비교적 안전하고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배치를 해야 될 텐데 친인척, 친인척들 챙기느라고 쟤는 우리 처족하니까 후방에 안전한 데다가 배치를 해주고 평소에 내가 내 돈 띄어먹고 안 갚으네. 걔는 저 앞에 위험한 데에 배치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 능력에 최적화된 장소에 배치를 해야 되니까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거 다 싹 잊어버리고 뭐만 오로지 능력과 위치와 상황만 가지고 전쟁을 이끌어야 되고 마침내 진격의 북이 울리면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면 자기 몸도 잊으라는 말은 목숨 바치라는 거죠. 사사로이 목숨 도모하시면 이게 대전제입니다. 장군은 이래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ABC를 지금 적군이 들어오면서 나라 안이 소란스럽고 변방부터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저 국경지대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침입을 받은 백성이나 군사들이 피해를 입었을 거고 그 소문들이 전파가 됐을 겁니다. 야, 이랬대라고 하는 것들이 백성들이 동요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 사졸들이 뙤약볕에서도 움직이지 못하고 변경을 지켜야 된다는 건
군사들도 긴장하고 있는 거죠. 중앙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도 정위치를 지켜야지 이탈하면 안 되니까 백성들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이제 바짝 긴장을 한 상황이고 마침내 어디까지 왔냐면 가장 안전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있을 임금마저도 그 걱정 때문에 전쟁 걱정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지경이 돼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1, 2, 3도 점층이 일어나고 A, B, C도 점층이 생기는데 1, 2, 3은 장군으로서 지켜야 될 본분을 대전제로 원론으로 깔고 있는 거고 그에 비추어서 A, B, C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소전제로 이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기까지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마지막 결론 빼도 박도 못하는 잘못을 범한 사람이 돼버리죠. 백성의 생명이 모두 당신 한 사람한테 달려 있는데 네가 술을 먹었다고 성별회를 하고 왕게임 5번 3번 뽀뽀하라 뭐 그런 걸 했다고 라는 것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명명백백한 잘못이 됐으니까 다음 단계에 남은 건 뭐밖에 없냐면 치죄만 남은 거죠. 죄를 다스려야 되는 내용으로 이어질 겁니다. 어떻게 죄를 다스리는지 미리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선조치 후 보고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볼게요. 장고가 막 앞에서 장군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데 네가 술을 먹었다고 라고 하는 말을 전향저가 막 언성을 높여가면서 경로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장고가 야 이렇게 심상치가 않은 거죠. 얘가 무슨 일 내겠구나 싶어가지고 왕한테 사람을 보내요. 얘가 나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사람을 보내는데 장 전향저도 알죠. 왕의 명령을 받으러 그 장고의 사신이 갔고 좀 있으면 왕의 명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는 걸 아는데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죽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장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나오자마자 사라져버리는 그런 운명에 처해버리게 되는데 죽었어요. 근데 과연 얼마 안 있다가 그 왕명을 받은 사신이 오죠. 이렇게 멈춰! 군대 폭력 멈춰!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뭐 이러면서 뛰어들어오는데 그 말을 들은 그 모습을 본 장고가 죄송해요. 전향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수는 군에 있으면 임금의 명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할 일을 계속 진행을 시키는 거죠. 굉장히 어, 클리셰처럼 쓰이는 문장이죠. 지금 저 문장이.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 가령 현대전이라면 뭐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비상사태라고 하면 전화하면 되잖아요.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뭐 야 이렇게 해. 야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왕은 국가 중심에 있고 장군은 최전방에 나와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시시각각으로 현장의 상황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떡하지? 공격해도 되나? 후퇴해야 되나? 적군한테 잠깐만 기다려 왕한테 보고하고 따그닥 따그닥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명령 받고 돌아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장군들이 이런 위급한 상황이나 어떤 임기응변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마다 장수는 군에 있으면 임금의 명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먼저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이렇게 했어요라고 보고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데 때로는 이게 왕명을 거스르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표현으로도 종종 사용이 되죠. 왕이 출동하라 그랬는데 혁명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한테 야 기술을 돌려 우리는 지금부터 수도를 향해서 진격한다라고 하면 부하들이 왜요? 왕이 공격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군이 야 우리는 진영에 있으면 왕의 명도 듣지 않는 거야. 내 말을 들으면 돼라고 하고 거꾸로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도 저 말들을 종종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군정한테 물어봐요. 그 다음도 잠깐 신경 쓰실 부분인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좀 전에 왕의 사자가 멈춰,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고 달려 들어왔는데 수레를 탄 채로 군중에 이렇게 난입하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처리하게 돼 있지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죽여야죠 라고 합니다. 저건 당연히 그래요.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에서 지키는 헌병들, 뭐 위병소 군인들이 있을 텐데 차량이 돌진을 하면 쏴야 됩니다. 그건 그 절차가 있거든요. 뭐 이게 차를 세우고 뭐 라이트 끄게 하고 시동 끄게 하고 이렇게 앞에 탄 사람이 신원을 밝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돌진하면 쏘는 게 맞거든요. 목을 뱁니다라고 하니까 임금의 사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금의 사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임금과 동격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왜 드라마 보시면 영의정이 지금 귀양을 가 있어요. 귀양을 가 있는데 왕이 자기 옆에 있었던 뭐 환관이나 아니면 도승지한테 사약을 갖다가 주게 하죠. 그래서 환관이나 도승지가 사약을 갖고 와서 뭐 죄인 누구는 나와서 사약을 받으라라고 하면 무려 영의정인데 지금 탄핵당했다고 하더라도 영의정인데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도승지나 비서실장이죠. 아니면 환관 앞에서 마치 왕을 대하듯이 전혀 차이를 두지 않고 예를 표하는 모습들이 왜냐하면 지금만큼은 그 도승지나 환관이 왕의 대리인이고 왕과 동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그런 거죠. 죽여야 맞는데 왕을 대신하고 있는 대리인이 사자의 목을 벨 수는 없으니까 대신 애꿎은 사람을 하나 죽여요. 마부를 죽입니다. 김 기사님이요. 이 사람 그냥 가라고 해서 야 들어가 해가지고 그냥 돌진을 했을 뿐인데 마부의 목을 베고 그다음 술의 왼쪽에 부목을 잘라요. 부목은 종종 경전 속에서도 등장을 합니다만 손잡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손잡이를 잡는 거 가지고 예를 표하기도 하죠.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핸들 정도 아니면 왜 자동차에 여기 손잡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말도 죽여요. 말을 죽이는 건 이를테면 타이어 하나 뽑는 거죠. 그리고 조리를 돌립니다. 병사들한테 보여줘요. 야, 이거 봐라. 이게 목을 베가지고 그 목 들고서 마부의 목을 가지고 이거 봐라. 군의를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한 장면이 끝나는데 군정 잠깐 다시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왜 물어보냐는 거죠. 군정한테. 음, 수레를 탄 채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그다음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난입해 들어올 경우에 목을 벤다고 하는 사실은 모두가 알아요. 어, 전향조 자신도 당연히 알고 그다음에 그 사자도 알고 사자의 수레를 몰고 들어온 마부도 알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모든 병사들이 다 알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초보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군정한테 묻습니다. 군정은 군대 내에서의 정치 업무를 담당하는 이를테면 현대 사회에서의 군 법무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하는 거죠. 야, 법 좀 펴봐. 뭐 무슨 소송법, 뭐 이게 그, 헌법, 뭐 몇 조 몇 항 뭐라고 나와 있어? 하고 물어서 그걸 확인을 시키는 것들은 아마도 자기가 지금 이 현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 군대를 지휘해 나가면서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공평 무사하게 일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는 걸 대중들 앞에 구체적으로는 자기가 인솔해야 할 병사들 앞에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선언적인 행동일 거라고 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건 지금부터 나의 어떤 부대 운영의 기조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대목인 거죠. 자, 하나 더. 술의 왼쪽에 부목을 자르고 뭐 타이어 뽑고 그 말 죽이고 거기까지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하겠는데 마부를 죽이는 건 이건 좀 저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에요. 의도가 뭔지는 알겠어요. 군율이 앞으로 얼마나 엄격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적용이 될 것인지를 선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의도는 알겠는데 그를 통해서 병사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유일하게 이 사마양전의 열전을 읽으면서 마음에 안 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과 매우 비슷한 장면이 있어서 하나 더 소개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좀 전에 사마양전은 군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부를 죽였습니다. 그렇죠? 덜덜 떨었겠죠. 병사들이 막 이렇게 무시해가지고 막 그 셀럽 중에 셀럽이잖아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인지도 높은 그 사람이었는데 목을 이렇게 흔들고 피 뚝뚝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 손무 한번 볼게요. 비슷한 시기예요. 거의 같은 시기인데 누구나 들어본, 근데 아무도 읽어보지 않은 책 손자병법의 저자라고 하잖아요. 손무인데 그 손무가 같은 시기에
오나라 왕 함녀 밑에 가서 장수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조우하는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한 장면이에요. 찾아가니까 손무가 찾아가니까 함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 드디어 내가 당신을 만났구나. 나도 그 손자병법이라는 책 굉장히 감명 깊게 막 무릎을 치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읽었는데 그런데 그건 이론이잖냐.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이론서이지 이게 실전에 얼마나 잘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하라는 거죠.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무가 내가 기다리던 바다 뭐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군대만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 짓궂은 함려 씨가 우리 오나라 군대가 워낙 정예병들이어가지고 그거 검증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까 핸디캡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말해보라고 병사들을 가지고 하지 말고 궁녀들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궁 안에서 이런저런 자기 주변에서 잡무를 맡고 있는 뭐 청소도 도와주고 뭐 음식도 만들어주고 뭐 옷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 궁녀들을 가지고 지휘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손무는 뭐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손무의 프리젠테이션이 시작이 되는데 180명의 미녀를 선발해요. 아, 미녀라는 표현 제 표현 아니에요. 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90명씩으로 두 부대를 편성합니다. 두 부대로 나누고 알파 부대와 브라보 부대, A, B 부대로 나누고 그다음 두 부대를 지휘할 지휘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휘관은 누구를 뽑냐면 함려가 가장 총애하는 막 맨날 양쪽에 이제 막 얼굴 쳐다보고 에 웃으면서 막 어쩔 줄 몰라 좋아하는 두 사람의 궁녀를 데려다가 두 부대의 장수로 삼죠. 야, 니네가 장군이야. 두 부대 니네가 지휘하는 거야. 라고 임무를 역할을 맡긴 다음에 180명의 궁녀를 상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궁녀들이에요. 여러분, 왼손 어디 있어요? 왼손. 왼손 들어보세요. 부처 핸서. 왼손이요. 막 손 흔들어요. 자, 됐다. 오른손은 어디 있어요? 오른손이요. 소리 질러 하면 오른손이요. 가슴은 가슴은 여기 있죠. 등은 어디 있어요? 등은 여기 있는데요. 아, 됐다고. 지금부터 내가 좌로 하면은 왼손을 내려다보고 우로 오른손, 앞으로 가슴을 내려다보고 뒤로 등을 돌아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궁녀들이 대답해요. 시작합니다. 그래서 좌로 하면은 어떤 궁녀들은 좀 전에 시켰으니까 이렇게 내려다보겠죠. 근데 어떤 궁녀들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막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걸까? 자기들 막 수다 떨거나 핸드폰 만지고 게임하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로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손무가 병사들이 지휘에 따르지 않는 것은 장수의 책임이다라고 하고 A와 B를 죽이라는 거예요. 얘네가 잘못했으니까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 거 저 책임자들 역할을 맡고 있는 A와 B의 잘못이니까 죽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위에 사열대에서 보고 있던 함녀가 막 얼굴이 허옇게 질려가지고 멈춰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사람을 보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거죠. 장수는 군중에 있으면 왕의 명도 듣지 않는다 하고 실제로 죽입니다. A하고 B를 죽여요.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명을 선발해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 좋아해요? C하고 D를 데려다가 역할을 맡기는 거죠. 그때부터는 막 궁녀들이 칼군무를 하는 거예요. 좌로 가면 촤악 소리 나면서 우로 촤악 막 좌로 우로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 막 낮은 포복 엎드렸어 뒤 맞고 차고 돌렸대 가스 화생방 같은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냐면 오나라 병사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들 앞에서 시연을 합니다. 오나라 병사들 지금 저 앞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누굴 죽였냐면 왕이 그토록 총애하는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 A와 B라고 하는 두 사람 궁녀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목적을 달성해가고 있거든요. 분명히 유사한 대목이 있어요. 그죠? 저 앞에 사마양저가 장고라고 하는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를 죽임으로써 군대의 기강을 바로 잡았고 지금 여기에서 오나라 함녀의 부대 앞에서 손무라고 하는 이 전략가는 순사병법의 저자는 왕이 총애하는 궁녀들을 죽여가지고 군대의 기강을 바로잡고 나아가서 자기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혹시 얘기 끝날 때 보태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오나라 군대가 막 지구 최강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서 막 좀비가 돼버리는 거죠. 야, 저럴 것 같으면 우리한테는 뭐 어떨까 해가지고 야, 저 명령을 따라야겠구나. 일사불란하게 정예로운 병사들이 됐고 그래서 그럼 지도 한번 다시 가만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제 나라는 자원이 풍부했고 초나라는 영토가 넓었잖아요. 근데 오나라하고 월나라는 굉장히 작은 국가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과 견주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를 했던 데에는 지금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나라는 군사력이 막강했고, 그다음에 월나라는 군사력과 더불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예, 그 얘기는 조금 뒤로 돌려놓고 지나가기로 할게요. 자, 그다음 이야기인데, 음, 강약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놓은 이유는 이제 사마양저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앞에 말씀드린 그 장면까지만 있었다고 한다면 군사들이 덜덜 떨었을 것 같아요. 음,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합리화하고 있었던 사마양저인데 누굴 죽였냐면 왕이 가장 총애하고 백성들이 다 누구나 믿고 따르는 장고를 죽였거든요. 왜? 군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렇다면 병사들이 생각하기에 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하나 사소한 잘못만 해도 뭐 주머니에 손 넣고 걷거나 뭐 어디 담배 피우거나 이래도 나 총살당하는 거 아닌가? 두려움에 떨면서 도주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라면 ISFP 저 같은 애라면 도망을 갔을 텐데 그래서 후속 조치가 또 필요한 거죠. 이른바 강강약약인데 화면 잠깐 볼게요. 양전은 그 다음에 사졸들을 돌봅니다. 강자인 장고와 사실은 장고를 건드렸다고 하는 건 왕을 건드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졸들을 돌봐요. 숙소, 우물, 취사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직접 가서 살펴보죠. 그 다음 장군의 물품과 식량을 다 나눠줍니다. 아마 굉장히 좋은 거, 뭐 고급, 많이 이렇게 줬을 텐데 그거 다 나눠주고 자기는 사졸들과 똑같이 나누되 가장 적은 양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건 저 어떤 뜻이냐면 요즘은 혹시 지금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그 월급이 올랐다고 얘기하잖아요. 병장 기준으로 진짜 한 200만 원에 육박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20대 남성들, 초중반 남성들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막 올랐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 당시에는 월급을 주는 기준이 좀 달랐다는 거죠. 과거에는. 저는 어쩌면 그게 더 합리적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뭘 가지고 주냐면 기준이 연차가 아니라 전투력을 가지고 배급을 차등 지급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은 보급을 받는 가령 밥 가지고 할게요. 식량 가지고. 밥 제일 많이 먹는 애들은 누구냐면 20대 초중반의 전투력 왕성한 애들이요. 얘들은 그만큼 힘을 많이 써야 되고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밥 이만큼 주는데 그거보다 적게 주는 게 누구냐면 전투력 떨어지는 그 다음 단계가 소년병. 그거보다 더 적게 주는 게 노인병. 이런 사람들 전쟁에 나가긴 나가는데 힘 잘 못 쓰는 사람들 그것보다 더 적게 주는 게 부상병이죠. 이 사람들은 전투력 제로잖아요. 그냥 부상을 치료할 때까지 목숨만 연장을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동일하게 줄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실제 전쟁 상황이고 어떤 자본, 물질의 개념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은 당시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향저가 병사들과 똑같이 봤을 때 가장 적은 양을 기준으로 했다는 건 이걸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가장 적은 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권력을 쟁취하거나 그에 따르는 물질적인 보상을 받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만약 저 앞에 있었던 막 왕이 총애하는 신하를 죽이고 하는 장면만 있었다면 도망쳤을지 모르는 그 병사들이 너도 나도 막 이렇게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앞장서서 앞다퉈서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도 간혹 질문을 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전향저가 보여주고 있는 요 장면 있잖아요. 과연 이 모습은 전향저의 본래 모습일까요? 아니면 이마저도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진심으로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한 전략적인 연출일까요? 이건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마음대로 상상을 해보고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상상해보고 얘기해봐요라고 하면 나름의 근거들도 또 만들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건 연출이다. 아니다. 이건 진심이다. 라고 하는 의견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소문이 인스타 DM을 타고 이제 뻐꾹뻐꾹하고 날아갑니다. 공격해 들어왔던 진나라하고 그다음에 연나라 군대가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판단이 선 거죠. 쟤들이 지금 막 좀비처럼 달려들고 있는데 장난이 전투력이 장난이 아닌데 싸워봐야 승산이 없다 해서 퇴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미 그 앞선 전쟁에서 빼앗겼던 영토들을 다 되찾은 다음에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중요한 장면 하나가 이어져요. 거기까지 한번 더 보죠. 도성에 도착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도성에 도착하기 전은 그 남대문 들어오기 전인 거죠. 아직까지. 왜냐하면 도성은 왕의 공간이니까 거기까지 들어오기 전에 무장을 해제합니다. 승전고를 울리고 막 뚱따당 뚱땅 하고 들어오다가 야 갑옷 벗어. 이거 우리 전쟁 끝났으니까 자기도 차고 있던 뭐 무기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군령을 거둬요. 야 우린 전쟁 끝 하고서 땅땅땅 망치 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고 나서 들어오니까 왕이 마중을 나와요. 그리고 교외까지 마중을 나와가지고 군사들 위로하고 파티 벌려주고 그리고 뭐 논공 행상도 했을 거고 회식 한번 가진 다음에 이제 전쟁을 종료시켜요. 그 양절을 접견하고 나서 전양절을 대사마로 삼죠. 대장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양절을 사마양절하고 부르게 됐다는 거거든요. 명칭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 학생들한테 이렇게 짓궂은 시험 문제를 내줄 때 다음 중 가족 관계가 아닌 사람을 골라라 할 때 사마천하고 사마양저 그러니까 사마 이때의 사마는 성씨가 아닌 거고 관직 이름인 거고 그 사마천은 사마가 이제 복성 성씨인 거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자고 제안하는 건 뭐냐면 이 행동이죠. 지금 전향조의 행적들을 가만히 한번 되짚어 보면 국가의 위기를 보기 좋게 해결을 해줬잖아요. 근데 또 하나 예전에 어떤 가요 경연 프로그램 같은 것들 보면 탑 세븐 그러다가 마침내 뭐 진선미 이래가지고 이제 우승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뭐 5년 차 가수, 10년 차 가수, 원래 직업 가수 이런 사람들이 우승할 때보다 일반적으로 이 시청자들이 더 격하게 감동을 하고 공감을 하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령 무슨 환풍기 수리 기사였던 사람이 아니면 뭐 이렇게 식당에서 엄마를 도와서 횟집 총각이었던 애가 아니면 뭐 짜장면 배달하던 친구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그 정점의 자리에 섰을 때 교감을 하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별반 다를 거 없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더 가슴 뭉클하게 감동을 느끼고 거기에 박수를 보내잖아요. 지금 전향저가 그렇거든요. 서자 출신이었잖아요.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었던 계층이고 계층민이었고 나와 별반 다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의 눈으로 볼 때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국가적인 위기를 헤쳐나가고 마침내 승리했다고 할 때 병사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온 백성과 수많은 병사들의 눈길과 손길과 박수와 지지와 염원이 그 사람한테 쏠려버린다는 거죠. 강력한 지지층이 형성이 되고 인기가 급상승해서 팬층이 형성이 됩니다. 위험하죠. 이런 것들이 생기면 특히나 지금 제 나라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끌고 있거든요.
그냥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다가 이대로 그냥 왕실까지 돌진을 해버리면 왕권을 찬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왕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난 그럴 생각 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못해가지고 이걸 그 소홀히 여기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무시해가지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 종종 등장해. 저 뒤에 나오는 회음후 한신 같은 사람, 이걸 이렇게 같이 읽어볼 기회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 번번이 그 유방이 한고조 유방이 의심할 만한 경계할 만한 어떤 단서들을 계속 막 그 흘리고 다니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향전은 그렇지 않은 나는 그럴 의사 전혀 없음 왕은 걱정 마시라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적으로 깔끔하게 보여주고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명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장해제와 군령 수습을 하고 맹세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언급을 했고 호칭은 뭐냐면 열전 제목들을 보시면 발견이 되시겠지만 지난번에 관한열전이었고 관중과 안영이죠.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뭐 이사열전도 있고 소진열전, 그다음에 상항열전 사람 이름들이 나와요. 대부분이 또 누구 여부리열전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열전은 전향저 열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을 그 패턴대로 가져간다면 전향저 열전이어야 되는데 사마양저 열전이라고 붙이고 있거든요. 이거 사마천이 한 거죠. 사마천이 이 열전의 제목은 사마양저 열전임인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저 혼자 궁금해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제 이거 가지고 궁금해하는 분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분도 없는데 근데 저는 이거 그렇게 흘려 보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이제 여러분이 호칭하실 때를 생각을 해보면 가령 저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주변에 있는 그냥 제 친구들을 만날 때, 야, 빨간색으로 쓰면 죽는데, 황인걸, 인걸이라는 애가 지금 어디선가 죽었어. 야, 황인건, 야, 인건아라고 부르면 되는데, 근데 얘들이 참 이상한 것이 개인적으로 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불러요. 근데 어디 커피숍 아니면 학교 이런 데 사람 많은 데에서 만날 때, 황 교수, 뭐, 황 박사, 그러고 부릅니다. 얘들 왜 이러는 걸까? 그냥 멀쩡히 인거나 하던 애가. 근데 가만히 보시면 변호사야. 뭐 자기 처남이 아니면 자기 사돈이 변호사인데 뭐 처남 하고 부르면 되는데 사람 많은 데 가면 꼭 거기서 김변, 뭐 박검 뭐 이러고 부르는 것들. 여기에는 모종의 의도가 내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면 각각이 다르겠지만 자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이니까 빨간색 써도 되죠. 전두환 대통령 죽었을 때 그 속보가 나오는데, 17, 저희 집 기준으로 17번하고 4번의 자막 내용이 달라요. 저희 집 기준으로 4번 채널에서는, 어, 고 전두환 씨 사망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집 기준으로 17번 채널에서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 이러고 나와요.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라고 하는 건, 그 사람 분명히 대한민국의 제 몇 대 대통령이었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또 어떤 통치를 했다고 해서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거고, 4번 채널에서 고 전두환 씨 사망이라고 타이틀을 깔고 있는 건, 야, 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대통령 한 건 맞는데 그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법적인 판단을 받고 처벌받고 한 것들을 따져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차마 그렇게 표현은 못하겠다고 하는 뉘앙스들이 분명히 담겨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호칭을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의도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유독 이 전향저 열전에 대해서 사마양저 열전 즉 어, 양저 총장 열전, 양저 장관 열전, 양저 국방장관 열전
양저 합참의장 열전이라고 제목을 붙였을 때에는 거기에도 분명히 이 사마천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있다면 어떤 의도일까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조금만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공자님 얘기 잠깐만 좀 끄집어내 볼게요. 선생님, 이정 선생님, 아까 제가 올려드린 파일은 그게 들어가 있죠? 아닌가요? 네,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제가 지금 좀 꺼내 볼게요. 제가 파일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예.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파일을 좀 공유해서 올려놔 주실래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네. 음, 너나 막당. 근데 이거 페이지를 계속 선생님, 이게 제가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아, 두 페이지밖에 없어가지고요, 선생님. 네, 잠시만요. 그러면 네. 뒷부분인가요? 그 앞에서 세 번째 페이지일 것 같아요. 표지하고 차례 다음에. 표지하고 차례 다음. 아, 네, 잠시만요. 지금 그러면 선생님 공유 지금 화면 하신 거를 끄셔야 되나? 제가 이거를 어떻게 올리지? 네. 제가 공유 중지했어요, 선생님. 아, 네네. 공유 들어가고. 네, 이건가요? 잠시만요. 차례 다음 페이지가 여기에요. 그 한문 원문 있는 페이지요, 선생님. 지금 안 보이세요? 예, 이거 맞아요. 아, 네. 예, 이거 가지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화면에 필기는 할 수 없는데, 우선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자의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있고 연구가 있겠어요. 그 가운데에서 공자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제자들한테 딴소리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표현이 거친데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획일적인 교육을 한 게 아니라 각 제자들의 가령 성장 환경이라든가 기질이나 능력이나 관심사에 따라서 다른 대답을 해준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그 가운데 먼저 사귐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나와 있는 대목인데 첫 번째 이 화면에서는 네 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두 사람이고 언급되고 있는 사람은 네 명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나오냐면 일단 공자가 있죠. 그리고 자하와 자장이라고 하는 두 명의 공자의 제자들이 나오고 그다음 자하의 제자가 나와요. 3대가 있는 거죠. 공자가 있고 자화 자장이 있고 자하의 제자가 나오는데 실제로 문답을 주고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하의 제자하고 자장이 대화를 주고받을 거예요. 어떤 거 그림을 그리시면 되냐면 자 고등학교예요. 현대사회 고등학교인데 교장 선생님 계시고 일반 담임하고 3반 담임이 있어요. 근데 일반 담임의 학생이 나옵니다. 실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건 근데 일반 학생하고 3반 담임 선생님이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이 나와요. 자, 한번 지금부터 볼게요. 자하지 문이니 자하라는 제자의 문하생이 그죠? 자하의 학생 하나가 문교어 자장하였다. 질문을 해요. 뭐에 대해서 사귈 교자잖아요. 선생님, 사람 사이의 교제는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으면 돼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엉뚱하게 이 친구가 자장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를테면 학생이 미적분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담임도 수학 선생님인데 멀쩡히 자기 담임 놔두고 3반 담임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미적분 문제 모르겠는데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3반 담임한테 좀 감정이입을 해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저 녀석 저거 일반 학생인데 쟤네 담임도 일반 담임도 저 수학 선생님인데
이놈 자식이 왜 나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하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알밤 꽉 먹이면서 야 니네 담임한테 가서 물어봐 라고 하기에는 얘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왔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알려줬다가 자칫 잘못하면 일반 담임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합니다. 자장이 뭐라고 하냐면 자하는 운하인가? 자하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니? 그거부터 확인해요. 얘가 그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야 니네 담임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라고 물어보니까 대활 이제 그 제자가 하는 말입니다. 일반 학생이 자하가 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근데 여기 나오는 자장이나 자하 같은 것들이 한 인물의 자죠. 그죠? 호가 있고 자가 있잖아요.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이름에 대한 어떤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함부로 입에 담지를 않고 그 이름을 대신하기 위해서 자를 쓰죠. 호는 별명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텍스트에서도 자하나 자장 같은 자를 주로 쓰고 심지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이 선생님을 얘기할 때에도 자를 쓰는 건 괜찮죠. 근데 지금 저 학생이 자기 선생님 얘기할 때 이름은 절대 얘기 못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 어, 가자를 여지하고 기불가자를 거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스캔해 보라는 거예요. 징 한번 스캔해 가지고 얘는 괜찮은데 얘는 뭐 돈도 많고 공부 잘하고 성격 좋고 친화력 있고 그런 사람이면 여지 더블 여자죠. 그런 애들하고는 어울리고 그다음에 네가 판단해서 불가자 안 되는 애들, 그렇지 않은 애들, 반대되는 애들, 뭐 못됐고,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탈모고, 이런 애들은 거절하라는 거죠. 막으라는 거예요. 예, 걔네들하고는 놀지 마. 이렇게 우리 선생님은 얘기하셨는데요. 라고 일반 학생이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사장이 이호 오소문이라 이 달을 이자죠. 뭐하고 다르냐면 오소문 내가 들은 바하고는 다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뒤에 가서 이제 자장이 자기가 들은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만 자장은 그럼 그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공자한테 들은 거죠. 공자 선생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니네 담임 선생님 자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이 얘기가 다른데 그래서 자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자가 가자를 여지하고 기 불가자를 거지하라. 야 착한 애들하고 놀고 못된 애들하고 놀지 마라고 하셨는데 자 그럼 자장한테는 뭐라고 하셨는지를 한번 들어보죠. 군자는 존현이 용중하며 군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처럼 성인을 닮기 위해서 노력 정진하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존현 어진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돼. 그거 당연하지.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말 이을 이자가 여기서는 지금 역접으로 사용이 됐죠. 앞에 거 당연하다고 해서 뒤에 거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중, 대중들을 현명하지 못한 보통 사람들, 그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얘기는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냐면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공자 따라가고 싶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들 칭찬하고 박수 치느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혐오하거나 야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박수 쳐주는 동시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가선이 긍불능해야 된다. 가선. 아름답게 여겨야 되죠. 어떤 사람들? 선한 사람들. 저 선자에는 그 착하다는 뜻 말고 뭔가를 잘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럼 잘하는 사람들, 능력 뛰어난 사람들, 금메달리스트. 그 아시안 게임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쇼트트랙 해가지고 금메달 땄는데 그런 사람들 박수 쳐줘야지. 아름답게 여기고 칭찬해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뒤에 거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긍불능,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불능한 사람들, 능력 모자란 사람들, 그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저 간혹 올림픽 중계 보다가 저는 아무래도 꼰대인 것 같아요. 그 양궁이나 그다음에 이 동계의 경우에는 쇼트트랙 선수들을 보면서 아나운서나 해설자들이 효자 종목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거슬려요. 금메달 많이 따주는 양궁이 효자 종목이면 철인 3종 경기나 무슨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럼 맨날 예선 탈락하는 사람들은 불효자인가? 좀 억지스러운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굳이 왜 저걸 저렇게 표현을 할까? 다른 표현을 써도 좋을 텐데. 그리고 간혹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는데 응원하는 팀이 1등을 하거나 우승을 하거나 하면 막 기뻐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내가 좋아하는 팀이니까. 근데 그 팀 똑같은 팀인데 어제까지 응원하던 팀인데 경기에서 지거나 아니면 탈락을 하거나 꼴등을 하거나 하면 와, 내가 안 좋아하는 팀을 욕하던 거 이상으로 막 욕을 때려 붓는다는 거죠. 막 그 내가 좋아하던 선수에게까지 막 이 새끼 저 새끼 쌍욕을 섞어가면서 비난을 할 때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군자라면 마땅히 그런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찾아보고 그 사람들이 더 힘을 내고 또 정진할 수 있게끔 박수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지 대연여 하면 내가 크게 어질 것 같으면 앞에서 자하의 관심은 상대였잖아요. 친구였는데 자장의 관심사는 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군자들은 어,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존경해야 되고 대중들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 구분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이 대해줘야 되고 그들한테 박수치거나 끌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아지 대연이 하면 내가 크게 어진 사람일 것 같으면 어인의 하소불용하며 타인에게 있어서 어디에 수용되지 못할 바가 있겠으며 내가 훌륭한 사람이면 사람들 다 나 좋아할 거라는 거죠. 서로 앞다퉈서 나랑 친구 되고 싶어 할 거고 내게 다가올 거고 그러나 반면에 아직 불현녀하면 내가 어질지 못한 사람 내가 나쁜 놈일 것 같으면 인장 거하리니 타인이 장차 나를 거절할 테니까 그럼 나는 그거 따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어 여지하 기 거이냐리요 어찌 내가 타인을 거절하겠는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다른 데 놓여 있잖아요. 앞에 자하는 자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공자가 야 친구 사귈 때 잘 좀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장한테는 야 그런 거 하지 마. 너만 잘하면 돼. 그러면 너 좋아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올 거고 네가 못난 놈이면 누가 너랑 놀고 싶어 하겠니? 다 떠나갈 거야. 네가 중요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마도 자하라는 제자는 공자가 보기에 너무 막 사귀는 애죠. 아무 데나 가가지고 야 오늘부터 일일이야 뭐 얘랑 여자친구를 사귈 때에도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만 야 오늘부터 일일이야 고마워 안녕 하고 가다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번호 좀 주실래요? 쟤하고도 오늘부터 일일이에요 그러고 다니는 애들 야 좀 골라가면서 사귀어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한테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하는 거 좀 따져가면서 사귀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줬을 거고 반면 자장은 너무 가리는 애죠. 얘는 쟤는 뭐 집이 너무 가난해. 얘는 뭐 돈이 없어. 이게 못생겼어. 얘는 공부를 못해. 나는 공부 잘하는 애랑 사귈 거고 키 큰 애랑 사귈 거고 그다음 뭔지 아시죠? 머리숱 풍성한 애랑 사귈 거고 그러고 있으니까 공자님 보시기에 야 그러지 마. 네가 중요한 거고 너만 잘하고 있으면은 너와 어울리는 사람들 찾아올 거고 너와 맞지 않는 사람들 떠나갈 테니까 그렇게까지 막 골라대다가 어디 사람 제대로 사귈 수 있겠니? 라는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한테 자장한테 필요한 얘기를 해주신 걸 거고 두 사람이 나아갈 바가 어떤 데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해준 거죠. 이제 공자의 교육이 그랬다는 건데 선생님 그 뒷장도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봤고, 그 가운데 두 장면만 가지고 온 건데, 두 번째 장 한번 볼게요. 자로가 질문합니다. 아마도 공자님한테 질문을 했겠죠.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문사 행정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들으면 행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듣다라는 말이 들을 문자가, 아, 들어서 그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해서 내가 뭔가 지식을 구축하고 무엇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있으면 그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까? 실천해야 돼요? 라고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거 굉장히 강조하죠.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건 그건 아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물어봐요. 저렇게 물어본 데에는 자로가 질문을 하는 데에는 어떤 맥락이 깔려 있다고 보셔야 되냐면 알아. 선생님 늘 얘기하셨으니까 행동해야 되는데 근데 주저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길을 가시는데 아파트 이제 단지에 들어가고 있는데 학교 폭력의 현장을 목격을 한 거죠. 막 중학교 형들 세 명이 이렇게 초등학생 꼬마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돈 뺏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신 거예요. 아니면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데이트 폭력의 현장을 목격하신 거죠. 막 남자애가 여자애를 막 이렇게 아니지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자애가 남자애를 막 흠씬 두들겨 패고 있는데 나서서 말리실 거냐고요. 중학생들이 교복 입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가가지고 야 담배 피지 마. 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때리지 마. 못 살게 굴지 마라고 나서실 거냐고요. 머리는 그래야 된다고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을 그려가면서 한번 그 다음 내용들을 들어보자고요. 자로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들으면 행동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자활, 공자님이죠. 조금 실망스러운 대답을 하십니다. 유부형제 하시니, 야, 너 집에 아버지 계시고 형 계시잖아. 부모, 형제, 가족들 계시는데 여지야 문사 행정하겠는가? 어찌 들었다고 행할 수 있겠는? 나대지 말라는 겁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죠. 공자가 그런 얘기를 야, 너 거기 애들 말리려고 담배 피우는 애들 막 이렇게 훈계하고 돈 뺏는 애들 이렇게 말리려고 하다가 너 괜히 다치고 하면은 얼마나 가족들 걱정하시고 상심하시겠어. 야, 나대지 마. 라고 교육을 하셨는데 잠시 후에 염유라는 제자가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염유가 질문하기를 선생님 문사 행정할까요? 들으면 아는 게 있으면 실천으로 옮겨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자활 공자가 당연하지. 내가 몇 번을 얘기했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했는데 문사 행정해야지. 들었으면 실천에 옮겨야지. 딴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제자도 보기에 이상한 거죠. 그래서 공서화라고 하는 제3의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유야가 문 문사행저에는 유는 누구냐면 저 앞에 있었던 자로 있잖아요. 자로는 자로의 이름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유인 거죠.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서는 동문수학하는 사이에서는 이름 부를 수 있는 뭐 그런 관계로 짐작이 됩니다. 그때는 선생님께서 유부형제라 하시고 야, 집에 부모님 형제들 가족들이 있는데 나대지 말라고 낄끼빠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구야가 문사행저에는 구는 아마도 누구겠어요? 두 번째 질문한 염유라는 사람의 이름인 거죠. 그때에는 자활 문사 행지하라 하시니 들었으면 행동해야지라고 하시니 마지막에 적야는 혹하여 적은 누구냐면 공소와 자기 자신의 이름이죠. 이거 오늘날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 가지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막 오그라드는 표현이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 주로 여대생 뭐 이런 애들이 남자친구하고 통화할 때 오빠 민지는 오늘 뭐 이러고 얘기하면 막 주어 받고 싶잖아요. 수업 시간에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철수는 질문 있어요 하면 귓방망이 날아갈 텐데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이름을 드러내서 표현을 하는 건 이제 겸손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신성한 나의 이름을 당신 앞에서 드러냅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또 막 오그라드는 막 재수없는 표현 아니고 겸손의 표현인 거죠. 적야는 혹하여 공서와 자기 자신이요. 저 미혹하여 헷갈려요, 선생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문한호이다. 감히 질문합니다. 왜 대답이 달라지신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공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왈. 여러분 잠깐 그 대답을 그 뒤로 밀어두고 자는 공자의 자잖아요. 근데 공자의 본명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구가 본명이죠. 근데 공구에서 뒤에 붙이는 저 자자는 상대 남성에 대한 미칭이죠. 아름답게 일컫는 표현. 그러니까 공자라고 하는 건 공선생님, 썰 혹은 뭐 또 뭐 있을까? 공쌤이라고 부르는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 공자, 맹자, 노자, 장자는 이름이 다 똑같을까? 근데 공선생님, 맹선생님, 노선생님, 장선생님인 거죠. 그래서 장자가 얘기했을 때는 장자왈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다음에 맹자가 얘기한 건 맹자왈이라고 나오는데 오로지 한 사람 그냥 자왈이라고 쓸 수 있는 건 그 저건 뭐냐면 지금 선생님께서는 대이하라고 말씀하셨지라고 하는 건데 그건 오로지 공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죠. 모든 선생님들의 선생님 단 한 분한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뭔가 한문 문장 보시다가 자활하고 나오고 뭐 아들은 말했다 그러지 마시고 아 이건 100% 공자의 얘기구나라고 짐작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공자의 대답이 구야는 퇴고로 진직해 한 것이고 구는 누구였냐면 염유잖아요. 그 친구는 퇴고로 항상 물러나는 까닭에 진지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고 걔는 그런 애예요. 대문자 아입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막 안으로 파고들고 막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소극적인 성격의 사람인 거죠. 그 앞으로 나아가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말했다고 해서 아마도 공자의 생각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소극적이던 애가 길 가다가 막 이렇게 데이트 폭력의 현장 목격했다. 선생님이 나서라 그랬지. 죽여버려.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른바 말하는 어떤 중용의 지점에 한 발이라도 다가가는 것이 그 사람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런 얘기를 해 주셨을 거고 뒤에 나오는 유야는 겸인고로 퇴직해 한 것이다. 유야는 자로죠. 겸인이라고 할 때 인은 타인입니다. 그죠? 한문 문장에서 사람 인자가 사람, 휴먼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고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내가 아닌 타인을 나타내는 한자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겸은 함께 한다는 거죠. 항상 남들과 어울리려고 해요. 얘는 뭐 MT 가자 하면 MT 가고 여행 가자 하면 여행 가고 뭐 외국 가자 외국 가고 술집 가자 클럽 가자 클럽 가고 그런 애기 때문에 그래서 얘한테는 뭔가 사달이 난다는 거죠.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걔는 이 뒷덜미 잡고 조금 이 적절한 선, 평균이고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선이 있다면 그 선으로 물러나게 하려고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러지 마라고 말렸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그럴 리도 없어요. 그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서 근데 방향을 정해준 거죠. 너는 이런 방향으로 살고 너는 이런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뭐 수많은 담론들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가령 네 명의 제자한테 선생님 인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데 네 명한테 다 딴 얘기 해주죠. 뭐 이게 인이야. 그럼 걔 나가고 나서 아니야. 이런 게 인이야. 그럼 걔 나가고 나서 또 다른 게 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공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기질이나 관심사나 같은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그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줬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그 사범대학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국어 교육과 뭐 영어 교육과 다니는 친구들이 서양의 교육 이론들도 물론 공부를 하는데 때로는 어떤 공자의 교육 방식을 가지고도 토론을 하기도 하고 혹은 그거 가지고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는 상군열전이라고 하는 걸 보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늘이랑 지난주하고 다음 주 사이에 선이 그어지는 게 오늘까지 이야기는 뭐 2시간밖에 안 됐지만 춘추시대의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상군부터는 전국시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상군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는 상앙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중국 진나라를 이제 훗날 통일을 하게 되는 그 진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상군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진나라가 워낙 저 구석탱이 있잖아요. 전국시대의 진나라요. 네모 진나라. 저 구석에 있고 이 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었는데 상군이 등장한 이후에 두 가지 단어를 많이 쓰죠. 음, 변법과 그다음에 개혁. 그렇죠?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자는 거고 법치를 하자는 거고 지금까지 잘못돼 있었던 관행, 구습 같은 것들을 뜯어고치자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서 국가를 개혁하다 보니까 이게 그 전세가 역전이 돼 버려요. 가장 낙후돼 있었던 그 진나라가 장차 다른 육국을 무력화시키고 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상군에 의해서 형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혹시 오늘 그 내용을 좀 들어보시다가 뭐 떠오르신 생각이 있거나 혹은 뭐 궁금하신 점을 또 얘기해 주시면 제가 되는 대로 좀 이렇게 대답을 해 드릴게요. 녹화는 끊으신 거죠, 선생님?